남편과 사별하고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혼자 살면서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었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만나 점심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이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수진 여사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열심히 사시는 분이야. 이렇게 칭찬해주는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정민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우리랑 같이 사시면 제가 모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난 여기가 좋은데.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걱정되는데 제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집사람도 좋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밤이 되면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울 때도 있었고, 아플 때면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특히 지난 겨울에 독감으로 고생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3일 동안 39도가 넘는 고열로 끙끙 앓으면서도 혼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정민이가 찾아와 죽도 끓여주고 약도 사다 줬었는데,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결국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갈게. 정말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이사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 있는 물건들이라 버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과 함께 했던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사 당일 며느리는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방 청소도 해놨고 이불도 새로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은 뭐예요? 제가 특별히 해드릴게요. 어머님 옷장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짐 정리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쉬세요. 처음엔 이렇게 살갑게 굴던 며느리였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할머니가 라면 끓여주신다고 했는데 내일 해주실 거죠? 이런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걸. 아들도 며느리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정민이 그동안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남긴 강남의 상가 건물 2채와 거액의 예금. 그것 때문에 나를 모시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이사 가기 전에 찾아왔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같이 살면 힘들 수 있어. 맞아. 요즘 며느리들 재산 노리고 시부모님 모시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래, 혼자 사는 게 편할 텐데. 하지만 그때 저는 친구들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어떻게 그럴까 하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첫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며느리는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손주들과도 자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TV도 봤습니다. 이러려고 혼자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땐 정말 제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 모시고 산다는 이웃집 며느리보다 우리 며느리가 더 잘한다며 은근히 자랑도 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아들도 효자야. 매일 퇴근하면 내 방부터 들르는데 어떻게 효자가 아니겠어. 하지만 그건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달콤한 미끼였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았는데 제 앞에만 반찬이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건강식으로 드셔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 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먹는 반찬은 짜고 매워서 어머님한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했습니다. 제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는 건 며느리의 착각이었습니다. 난 혈압약도 당뇨약도 안 먹는데. 어머님, 연세가 있으신데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제가 다 알아보고 준비한 거예요. 며느리는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반찬을 보니 시금치나물은 소금도 간장도 없이 숨만 살짝 돋았고 김치는 싱거워서 김치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도 며느리 체면을 생각해서 한술 뜨는데 너무 맛이 없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특별히 해드린 건데 속상하네요. 며느리는 마치 제가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식사 시간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맛있게 먹는 반찬을 보면서 저만 따로 준비된 싱거운 반찬을 먹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랑 다른 거 먹어? 손주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래.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할머니한텐 해로워. 손주들 앞에서 저를 병자 취급하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빨래는 더 심했습니다. 어느 날 세탁기에 제 옷을 넣고 돌리려는데 며느리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어머님 옷에서 냄새가 나서 우리 애들 옷하고 같이 빨면 안 될 것 같아요. 냄새라니? 만 매일 깨끗하게 갈아입는데. 어르신들 옷은 아무래도 냄새가 나잖아요. 어머님은 손빨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세탁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작은 대야와 건조대를 따로 주면서 거기서만 빨래하라고 했습니다. 손주들 옷과 섞인다며 큰 빨랫줄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손으로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손으로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면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사용도 점점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해놓으면 며느리가 와서 확인하고는 찌든 때가 남았다며 다시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려고 해도 냄새 난다며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김치도 다 배달시켜 먹어요. 굳이 집에서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평생 해온 김치도 담글 수 없게 된 겁니다. 점점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눈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늦게 배가 고파도 부엌에 가지 못하고 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밤에 부엌에서 뭐 찾으시는 소리가 들리던데? 애들 깰까봐 조심스러워서요. 이런 말을 한 번 듣고 나니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도 눈치 보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러려고 아들 집에 왔나?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통화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 커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요. 이런 핀잔을 들은 후로는 전화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복지관에도 못 나가게 됐습니다. 어머님, 복지관에서 누가 전염병에 걸렸다던데. 당분간 가지 마세요. 이렇게 며느리는 교묘하게 저를 바깥 세상과 단절시켜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며느리는 변신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저녁 진지 잡수셨어? 아까 일찍 드셨어? 이렇게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했던 일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자주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게 제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방에 가면 안 돼. 왜요?
할머니가 옛날 얘기하면서 시간 잡아먹으면 공부는 언제 하니?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야. 아이들은 점점 제 방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손주들에게 과자라도 사주면 며느리가 바로 뺏어갔습니다. 어머님, 애들 간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가 사주시는 것들은 다 충치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사준 과자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돈을 주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애들 용돈은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통장에 모아두고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 주세요. 결국 손주들과는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힘든 날은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우리 엄마 오시거든요. 방에만 계세요. 왜? 우리 엄마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화장실도 우리 엄마 계실 때는 가지 마세요. 그날은 정말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며느리가 정해준 시간에만 갈 수 있었고 밥도 방에서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오면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엄마,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안싸도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교류도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친하게 지내던 김 여사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며느리가 나가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안 계세요. 병원 검진 가셨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걸어온 전화를 며느리가 받으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서 검사 중이세요. 어머님이 지금 주무시는데 나중에 전화해 주세요.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사기 전화가 많다던데 조심하셔야죠. 전화 오면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창밖을 보며 하늘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복지관에서는 친구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기서 웃고 떠들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창문으로 보기만 할 뿐입니다. 밤이면 더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저 방 안에서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이런 행동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옥 같았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치매라도 걸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악랄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돈 요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퇴근하고 온 아들이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일인데? 사실 제가 카드 값을 좀 연체했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카드값 때문에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월급도 많이 받는데. 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통장에서 찾아줄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돈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에는 손주들 학원비라며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요.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 영어학원에 수학학원, 피아노, 미술 다 합치면 애들 한 명당 100만 원이 넘어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손주들이 다니는 학원이 2군데뿐이라는 걸.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건네준 뒤였습니다. 그 다음엔 더 황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친정 조카가 이번에 결혼해요. 축의금 좀 도와주세요. 친정 조카 결혼식 축의금을 왜 내가? 어머님도 우리 식구잖아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이런 식으로 매달 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거절하면 며느리의 행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더 줄어들고 빨래는 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 요양원으로 모실 때가 된 것 같아.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의사도 있대. 거기로 모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어머니가 안 가시려고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병원 측이랑 얘기를 해뒀어. 치매 진단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도 가능하대. 와, 당신 준비 잘했네. 그럼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 어머니 재산 상속받으려면 서둘러야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의 악랄함도 바깥 세상과의 단절도 모두 저를 고립시켜서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요양원과 계약을 진행해왔다는 겁니다. 제 방을 지나가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였습니다. 네, 김 원장님. 다음 주에 어머님 모시고 갈게요. 치매 진단도 잘 부탁드려요. 아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깜짝 선물이 될 거예요. 깜짝 선물이라. 제 인생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계획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단절시킨 것도, 손주들과 멀어지게 한 것도 모두 저를 고립시켜서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우선 작은 녹음기를 하나 구했습니다. 복지관 친구가 빌려준 것인데 옷주머니에 넣어두기 좋은 크기였습니다. 이수진 씨, 잘 쓸 수 있지? 뭔가 있다 싶으면 바로 녹음 버튼 누르는 거야. 친구의 말대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악랄할 짓을 할 때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는 아예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어르신 냄새 때문에 식구들이 밥맛이 없대요. 어머님, 친구분들 전화 좀 그만 받으세요. 수다 떠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녹음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돈 요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학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번 달도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매번 이렇게 돈을 요구했고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욕실에 두고 간 핸드폰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어서 열어볼 수 있었는데 카드 내역이 모두 보였습니다. 제가 학원비라고 준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성형외과를 다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얼른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모두 뽑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저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하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아래층 방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요. 그 집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방 여사는 기꺼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맞은편집 김 할머니는 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내가 다 봤어. 거실 창문으로 다 보여. 밥상도 따로 차려주고 빨래도 베란다 구석에서 하게 하고 내가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한밤중에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하는 모습을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겨울밤에 노인네가 손빨래하는 게 이상해서 찍어뒀지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봤습니다. CCTV에도 다 찍혀 있어요. 며느리가 제 친구들을 돌려보내는 장면, 제가 밤늦게 쓰레기장에 컵라면 그릇을 버리러 가는 모습. 모든 게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도 확인했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갔다 온 날, 접수대 간호사님이 실수로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이 다음 주에 땡땡 요양원으로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제서야 아들 내외가 이미 요양원과 계약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사와도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악랄함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일기장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가며 기록했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중에 변호사 아들을 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 법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만 잘 모아두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여보, 이제는 내가 강해질 거야. 지켜봐. 남편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이 깨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보시죠. 웬 병원? 그냥 건강검진이에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한번 확실하게 검사 받아보시죠. 며느리가 옷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잘 봐주신대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이미 며느리가 의사와 짜고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도. 하지만 모른 척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치매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들어가셔야 해요. 저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시계 그리기, 단어 외우기, 계산하기. 모든 검사에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 동네 병원에서 받은 검사와 똑같았으니까요. 그때도 정상 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는 공증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정민 씨 어머님이 맞으시죠? 네. 인지 기능이 정상이신데요. 오히려 동년배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어떠세요? 아, 정상이세요. 오히려 아주 건강하시네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어머님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는데. 전혀 그런 증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동년배보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며느리가 의사를 뒤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검사해 주세요. 어머님이 평소엔 정말 이상하시거든요. 죄송하지만 검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겠어요. 그때였습니다.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알아볼 필요 없어. 어머니? 난 이미 한 달 전에 빵빵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여기 결과서 있어.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계획도 다 알고 있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김 원장님. 다음 주에 어머님 모시고 갈게요. 치매 진단도 잘 부탁드려요.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재산 차지하려고.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기억나? 가방에서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로 받아간 돈으로 명품 백산 영수증. 밤중에 빨래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이웃들의 증언을 담은 녹음 파일.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마누라가 날 어떻게 했는지 증거야. 병원 CCTV도 다 확보해뒀으니까 걱정 마. 의사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의사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를 버리려 했던 자식들에게 이제는 제가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훌쩍이는 소리를 냈고 아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거실로 모여. 할 얘기가 있어. 부부가 고개를 숙인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잘 보고 너가 직접 읽어봐. 그동안 너희가 내 얼굴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했는지 난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이건 아니 설마 등기부등본이라고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그래,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걸 잊었나 보구나.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명의로 해둔 거야. 너희는 전세로 살게 해준 것뿐이었어. 그것도 네 아버지가 너무 너를 믿었기 때문이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경계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저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 제 말은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라고. 아내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니?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야? 이사 올 때 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도 않아? 정민아, 너희는 이 집에서 전세로 사는 거다.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그 말 기억 안 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이제까지 잘 모시고. 전세 계약이 이번 달까지야. 나가. 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 했으니 이제는 니들이 나가야겠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그 마음,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동안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니? 어머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애들 학교도 있고 당장 갈 곳도 없어요. 애들 생각이라도 해주세요.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전학가면 애들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애들 생각? 내가 손주들 얼굴 못 보게 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손주들이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과자 하나 사주는 것도 맞고 그때는 애들 생각 안 했어? 지금 와서 애들 이야기는 하지 마. 어머님,
그건 제가 잠시 정신이 혼미해서 애들 교육비도 부족하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용돈도 자주 받았잖아요. 그것도 다 애들 위해서였는데. 잘 들어. 이게 뭔지 알아? 네가 학원비라고 받아간 돈으로 산 명품백 영수증이야. 백화점에서 산 루이비통 가방 450만 원짜리야. 손주들 교육비가 급하다며 얼마나 거짓말을 했어. 네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야. 이건 말고도 더 있어. 보여줄까? 어머님, 그건 제가 한 번 실수를. 애들 학원비는 남편 월급으로 냈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제가 어머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한 번만. 그리고 이건 또 뭐야? 밤중에 베란다에서 빨래하는 내 모습이 찍힌 사진이야. 겨울에 찬물로 손빨래하게 하고 건조대도 구석에 놓게 하고 세탁기 쓰지 말라고 할 때, 냄새 난다고 할 때,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기나 해?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와이프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제가 일만 하느라 집안일에 너무 소홀했나 봅니다. 아내를 너무 믿었고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봐. 제가 병원에서 한 통화 녹음이야. 네, 김 원장님. 어머님 치매 진단 잘 부탁드려요. 후견인 신청도 바로 할 거예요. 그럼 재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이런 걸 들으면서도 참았어. 네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기다렸다고. 어머니 그런 통화가 있었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아니, 이건 완전히 범죄잖아요. 그래, 범죄지. 근데 넌 왜 모른 척했어? 내가 매일 밤방에서 우는 소리도 들었을 텐데. 며느리가 나한테 하는 말도 다 들었을 텐데. 밥 먹을 때마다 나만 따로 차려진 상을 보면서도 네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리가 없잖아.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아내는 내보내고 저랑 애들만이라도. 어머니가 손주들 예뻐하시잖아요. 저번에도 막내하는 짓이 너무 이쁘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손주들 이야기는 하지 마. 설날에 손주들이 할머니 세배 드리러 온다고 했을 때 네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애들이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안 돼. 공부에 방해돼. 그렇게 말했잖아.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와이프 말을 막았어야 했는데 명절날 어머니 홀로 방에 계시는데 저는 거실에서 처가댁 식구들이랑 웃고 떠들었죠. 이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자식이었네요. 그거 말고도 더 있어. 제가 내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 빼간 거, 도장 위조한 거 다 알아. 은행에서 증명서도 다 떼왔어. 이거 고소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친정 조카 결혼한다고 받아간 돈. 알고 보니 노름 빚이었다며? 네? 노름이라뇨? 설마. 아니 어머니, 그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긴데요. 와이프가 노름을 했다고요? 친정 조카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어머님께 죄송해서 말도 못 꺼냈는데 그게 다 노름 빚이었어요? 제 통장 내역 다 뽑아봤어. 노름판 출입 기록도 있고 대출받은 것도 다 나와 있어. 내가 준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겠지? 네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알겠어?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돈으로 와이프가 그런 짓을. 이럴 수가. 제가 너무 멍청했네요. 제 아내를 전혀 몰랐네요.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이혼은 네 마음대로 해. 그건 너의 일이고 난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그리고 이것도 봐. 요양원 계약서야. 날짜를 좀 봐.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더구나. 벌써 계약금도 걸어놓고 내 몰래 이런 걸 준비하면서 양심은 있었니? 어머니, 그건 진짜 아니에요. 와이프가 요양원 알아보긴 했지만 전 반대했어요.
어머니를 그런 데로 보낼 순 없다고. 거짓말 그만해. 네가 은행에서 대출도 알아보고 요양원 원장도 직접 만났다며? 내가 다 알아.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들었어. 내가 치매 초기라는 말도 하고 다녔다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욕심나서, 어머니 재산이 탐이 나서,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일어나. 그만해. 더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 난 이미 결정했어. 이달 말까지 나가. 새 집 구할 시간 일주일이면 충분하잖아? 어머님, 제발. 애들은 어쩌고요. 학교도 다녀야 하고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이사 가면 다 그만둬야 하고 애들 인생이 망가져요. 그건 니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내가 왜 책임져? 내가 이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마다 식은땀 흘리면서 잠들었는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어렵게 키운 자식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게. 어머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라도 같이 살면서 속죄하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시중 다 들겠습니다. 아내는 내보내고 저라도 제발.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넌 그냥 전세 살던 사람일 뿐이야.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면 돼. 이게 법이고 순리야. 내 맘 더는 돌리지 마. 난 결심했으니까.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깨달았다고? 지금 이렇게 걸렸으니까 깨달은 거잖아. 이것도 봐. 네 와이프가 동네 마트에서 산 영수증이야. 내가 컵라면 먹던 날 너희는 한우 사다가 구워 먹었더구나. 반찬 냄새 난다고 나보고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결국 방구석에서 컵라면 먹게 만들고, 그날 밤 너희가 고기 구울 때 그 냄새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 정말 몰랐어요. 매일 늦게 들어와서 와이프가 어머님은 일찍 드셨다고 해서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이제 보니 다 계획적이었네요. 와이프가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했던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네 방 앞에서 서성였는지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매번 제가 나타나서 어머님, 우리 애 지금 공부하느라 바빠요. 이러더라. 그때 넌 방에서 다 들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도 모른 척하고 와이프 눈치만 보고 제가 인간도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이것도 있어. 작년 내 생일 때 사진이야. 내가 혼자 방에서 라면 먹고 있을 때 여인은 밖에서 케이크에 초 꽂고 노래 부르고 쟤네 식구들 다 불러다가 잔치했지? 내 생일인데 날 뺀 생일 파티를 했더구나. 어머니, 그때도 와이프가 어머님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일찍 주무셨다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친부모 생일날 이런 짓을.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설날 세뱃돈 봉투야. 손주들 준다고 받아가서 다 제가 가로챘더라. 애들한테 전달도 안 했다면서? 그래놓고 할머니는 세뱃돈도 안 주시네 이런 말을 했다고? 이웃들이 다 봤다더라. 어머니, 설날 세뱃돈을 와이프가 그렇게까지. 전 정말 몰랐어요. 애들이 할머니가 세뱃돈을 안 주신다고 서운해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손주들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게 하고. 손주들이 얼마나 섭섭했겠니? 할머니가 세뱃돈도 안 준다고 그런 소문까지 내고. 너희는 정말 나를 너무 괴롭혔어. 이것 봐. 작년 추석 때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 네 와이프가 나보고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손님들 오시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러더니 결국 방에 가둬놓고 친정 식구들하고 떠들고 웃고.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어머니,
그때도 와이프가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 방에서 쉬신다고 저는 또 속았네요. 이렇게 속이고 어머니를 완전히 외딴 섬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병원 진단서야. 내가 우울증 약 먹은 거. 너희 때문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약 먹고 겨우 버텼어. 그런데 쟤는 이것도 이용하더라. 어머님이 우울증이 있으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고. 약까지 드실 정도로 정말 너무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자식이 됐나요? 이건 경비 아저씨가 준 CCTV 영상이야. 밤마다 내가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컵라면 그릇 버리러 나갈 때, 제가 얼마나 험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내 친구들 쫓아내던 모습도 다 찍혔어. 이런 걸 보면서도 넌 정말 몰랐어? 아, CCTV에 그런 장면들이. 와이프가 어머니를 그렇게 험하게, 친구분들도 그렇게 쫓아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왜 친구분들과 연락이 끊겼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에요. 복지관 가는 것도 막았지. 스마트폰 교실도 못 가게 했지. 내 친구들 전화도 다 가로채서 받았지. 날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러다가 치매 걸리면 그게 너희 계획이었던 거지? 누구 하나 내 편이 없게 만들어 놓고. 어머니, 그런 계획이 있었다니. 너무 치졸하고 너무 악랄했네요. 제 아내가 이런 사람일 줄은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매일 늦게 들어와서 어머님 얼굴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그게 다 핑계였네요. 이것도 봐. 동네 마트 사장님이 주신 거야. 제가 나한테 얼마나 험하게 말했는지. 치매 걸린 시어머니라서 고생이다. 조만간 요양원 보낼 거다. 이런 말을 동네방네 다 하고 다녔더라. 내 체면이 얼마나 구겨졌는지 알아? 어머니, 와이프가 그런 소문까지. 어머니 명예를 이런 식으로, 어머니 인격을 짓밟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너 이혼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돼? 내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와? 손주들이랑 못 보고 보낸 그 시간들, 내 친구들이랑 멀어진 그 시간들, 그게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증거를 모았는지 알아?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 지금처럼 무릎 꿇고 빌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빼낼 수나 있어? 어머님, 저희가. 며느리, 이제 와서 할 말 없지? 내 돈 뺐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눈물 어디서 짜내는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시어머니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낼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났잖아. 어머님, 그건 제가 잠시 정신이 나빠져서, 어머님 재산이 탐이 나서. 그래도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이시잖아요. 어머님? 지금 와서 무슨 어머님이야? 내가 진짜 치매에 걸렸으면 너희 계획대로 됐겠지? 재산 다 뺏고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그게 너희가 바라던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그건 입 다물어. 네가 통장 위조한 거, 도장 위조한 거, 이거 고소하면 큰일 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눈물 찔끔거리고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어머님, 제발 고소만은. 저희 애들도 있고. 애들? 네가 애들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어? 손주들한테 할머니는 너희들이랑 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건 누구야? 과자 한 봉지 사다 준 것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세뱃돈도 가로채고.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이제까지 뭐? 날 생지옥에 가둬놓고 이제까지 잘 살았다. 그게 자랑이야? 내 방 감옥이었어. 너희가 만든 감옥. 이제는 내 차례야.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랑은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전 지금이라도 바뀌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내가 너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는지 알아? 매일 밤 네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나 좀 봐주겠지 하고 기다렸어. 근데 넌 매번 제 편만 들었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날 아예 버리려고 했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 이제 와서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나가.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 얼굴 보는 것도 숨이 막힐 것 같으니까. 여보, 우리 어떡하지? 어머님이. 너도 아직도 여기 있었어? 며느리? 얘가 널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사기꾼? 도둑? 뭐가 더 어울리려나?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저도 할 말이. 할 말?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내 돈으로 노름하고 명품백 사고 성형 수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그래, 네가 뭐 하나 잘한 게 있다면 말해봐. 뭐 하나라도. 그건 대답 못하겠지? 이제 와서 눈물 짜내지 마. 넌 연기가 서툴러. 내가 다 지켜봤으니까. 아들 앞에선 효부인 척, 이웃들 앞에선 불쌍한 며느리인 척. 연기는 이제 그만해. 어머님,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너 진짜 뻔뻔하구나. 사정? 무슨 사정? 로름빛, 사채, 그런 게 내 돈 훔칠 이유가 돼? 내 인생을 망가뜨릴 이유가 돼? 넌 정말 내가 법적으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잘 들어. 너희는 내일부터 짐 싸는 거야. 일주일 줄 필요도 없겠어. 사흘이면 충분하지 않아? 그동안 내 돈으로 모은 게 많을 텐데 명품백도 팔고 너 같은 며느리 체면에 월세방은 좀 그렇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왜? 난 더한 것도 참았어. 네가 나보고 치매 환자 만들려고 했을 때, 도장 위조했을 때, 내 돈으로 노름했을 때, 그때 당장 경찰서에 가볼까 했어. 근데 참았지. 이렇게 네 정체를 확실히 보여줄 날이 올 거란 걸 알았으니까. 여보, 당신도 좀. 정민아, 너도 할 말 있어? 애비가 죽어가면서 너한테 맡긴다 했을 때 넌 뭐라고 약속했지?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게 이거야?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내일부터 짐 싸는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부터 난 너희 같은 자식도 며느리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독해질 줄 몰랐겠지? 근데 이게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야.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인 줄 알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니들 법적으로 혼내줄까 고민 중이니까 다신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나와 계시네요. 순수한 손주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이제 여기서 혼자서 살 거야. 너희는 엄마, 아빠랑 다른 집으로 가야 해. 왜요? 어른들의 사정이야.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손주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무릎 꿇고 밤늦게까지 제 방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제 마음도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부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월세 아파트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버리려 했듯이 저도 그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고
또 정이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동네에 다 퍼졌더랍니다. 마트 주인이, 경비 아저씨가, 옆집 사람들이 모두가 며느리의 행실을 알게 된 거죠. 김 여사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으로 노름했다며?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뺏으려고 했대. 이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습니다. 장 보러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안사돈이 찾아왔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제 딸이 잘못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빌겠습니다. 제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봅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친정 어머니는 한참을 무릎 꿇고 앉아 있다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다음 날이면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제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악랄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악마 같은 짓을 했어요. 많은 빚도 있었고 욕심도 났고 그래서 어머님을 그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외로움이, 서러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늦었어. 내일 이사 준비나 해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란 결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날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게 저를 괴롭히던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짐을 옮겼습니다. 손주들은 영문을 모르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왜 이사 가요? 아빠, 우리 집 아닌가요? 며느리 때문에 그동안 손주들과 마음껏 대화도 못했는데 떠나는 마당에서야 손주들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자 집이 텅 비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가야 하나요? 하지만 제 대답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은 적응이 안 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며칠을 그냥 멍하니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부엌에서 마음껏 요리도 할 수 있었고 빨래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 그래. 이제야 살 것 같아. 친구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먹으며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막내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막내가 어떻게 왔어? 아빠한테 부탁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할머니 방에 가지 말래서 몰래 할머니 방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했는데. 손주의 눈물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손주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고 라면도 사고 집에 와서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그립기만 했는데
일주일 뒤 이번엔 큰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올 수 있나요? 그럼 언제든 와도 돼. 할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거 죄송해요. 이제는 손주들과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왔고 함께 요리도 하고 이야기꽃도 피웠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머니, 저번에 해주신 라면 또 끓여주세요. 며느리에 의해 억지로 멀어졌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제게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그들에게 할머니로서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도 가고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움. 이렇게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때로는 학교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만들어주면서 할머니와 손주의 정을 나눴습니다. 며느리에 의해 빼앗겼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둘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재산도 집도 중요했지만 손주들과의 관계를 되찾은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복지관에 모여 있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며느리도 요즘은 살갑게 대해요. 제 이야기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 퍼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노인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특히 백삼동에 사시는 박할머니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수진 씨 이야기 듣고 나서 저도 용기를 냈어요. 며느리가 용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들이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박할머니도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할머니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물어봐요. 반찬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냐고. 이렇게 단지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복지관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취미 생활도 즐깁니다. 특히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운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유튜브로 요리도 배웁니다. 주말이면 찾아오는 손주들과의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는 뭐해요? 우리 같이 케이크 만들어 볼까?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긴 대화는 아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는 됩니다. 며느리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 재산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복수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했습니다. 저의 권리를 지키고 제 삶을 되찾은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활짝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주말이면 손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가끔 지나가는 다른 할머니들의 며느리들이 인사를 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전보다 더 공손해진 인사말에 가볍게 목례로 답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압니다. 노인들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것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른다는 것을.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예쁜 꽃이 피어나듯 저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봄이 왔나 봅니다. 제 인생의 봄이.